안녕하세요. 박제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과학과 만나게 해드리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워. 제가 가장 사랑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주,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죠.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끝이 있다 한들 가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곳이지만 그 비밀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과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관측할 수 있는 건 우주의 고작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암흑으로 대변되는 미지의 세계, 이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미치도록 찾고 싶어했던 우주의 실체를 현재까지 알려진 수준, 합의된 수준에서 최대한 압축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은하수입니다. 동양에선 은빛 강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해서 은하수고요. 서양에선 헤라라는 여신의 젖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해서 밀키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은하라는 게 뭘까요? 우주에는 은하도 있고 태양계도 있죠. 하지만 뭐가 더 큰 개념인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심플하게 요약해드리면요. 먼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행성, 플래닛입니다. 행성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인 스타와는 다릅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스스로 탄다. 그래서 스타. 이렇게 외우세요. 네, 행성은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지구는 초록별, 지구별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별에서는 생명체가 오지 못합니다. 행성에서 온 거예요. 너는 어느 별이 주도하는 행성에서 왔니? 이렇게 해야 돼요. 별에서 온 그대도 이상한 말이에요. 별에서 왔으면 이미 타 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도민준도 별이 있고 그 별이 보유한 항성계에 있는 행성에서 온 거예요. 별에서는 못 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어쨌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8개 행성이 돌고 있는 곳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지름은 보통 2광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끝에서 끝까지 2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정도니까 빛의 속도로 2년이 걸리는 태양계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겠죠. 발사한 지 한 50년 된 보이저 1호가 아직도 태양계 외곽에 있으니까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태양계의 정의는 기준에 따라서 범위가 꽤 많이 바뀌는 굉장히 어려운 정의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태양 말고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항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은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요. 정확하게는 알파 센타우리 A, B랑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 3개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태양이 3개여서 괴로운 외계 지성체들이 나오죠. 그 외계 지성체들의 태양이 바로 얘네들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혹은 드라마 속 설정이 아마도 얘네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센타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4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는 이렇게 태양, 센타우리 같은 항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하는요, 태양계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은하에는 항성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30개? 200개? 1000개? 놀랍게도 4천억 개나 됩니다. 4천억 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우리 은하를
밖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원경이나 밤하늘의 은하수 같은 걸로 우리 은하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를 집 안에서 유추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지만 너무 크니까 우리는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많은 곳을 보면서 아마 이 집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 심지어 집 밖에 다른 집들을 보면서도 아, 저 집이 이러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유추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밤하늘의 은하수, 기다란 띠처럼 보이죠? 이 은하수는요, 정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옆에서 보면 납작한 원반 형태거든요. 은하수도 은하의 옆모습이라서 길쭉하고 납작하게 보이는 겁니다.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서 강한 중력으로 은하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하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 블랙홀이 다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손이 아니라 중력으로요. 아까 태양계 지름이 2광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무려 10만 광년입니다. 10광년이 아니고요. 10만 광년. 우리가 아는 움직이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은하계의 모습을 밖에서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은하의 모양이나 크기를 알아냈다는 거, 집안에서 집의 모양이나 크기를 알아냈다는 거, 저는 지금도 야 진짜 감동이에요. 네, 여러분 은하가 이렇게 큰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이 10만 년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데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그런데 은하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하들이 몇십 개 모여서 은하군이라는 걸 이뤄요. 우리 태양계가 속한 국부 은하군은요, 지름이 100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예, 국부 은하군에서 조금 큰 은하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 여러분의 개념이 가 있는 곳이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너 개념 안드로메다로 갔니? 네, 우리 은하보다 지름이 2배나 큰 은하입니다. 이름이 너무 친근한데요. 거리는 사실 전혀 친근하지 않아요. 지구에서 무려 25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비상식적인 사람을 보고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냐고 하는데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감하냐면요, 지금 그 개념은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국부 은하군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은하군은 은하가 몇십 개 모인 거라면 은하가 수백 개 이상 모여있는 은하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우주소년단, 아람단, 저 어릴 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단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은하단이 모여서 또 초은하단이 됩니다. 우리가 속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요, 지름이 5억 광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5억 년 걸리는 거리, 초현실적이죠? 이런 초현실적 사이즈의 초은하단이 1000만 개 정도 모이면요, 드디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완성됩니다. 관측 가능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우리한테 오는 빛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까지만 잰 겁니다. 그 범위 밖에는 뭐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는 부분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요, 무려 930억 광년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의 크기와 구조를 속성으로 살펴봤는데요. 너무 달려가지고 잠깐 우주의 경치를 좀 보면서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임스 웹이라고
2021년 말에 발사된 우주망원경 다들 아시죠? 1990년에 발사한 허블의 뒤를 잇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고성능의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사진이 제임스 웹이 우리 은하에 있는 용골자리 성운을 찍은 건데요. 용골자리 카리나 성운입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진짜 무슨 CG 같죠? 너무 아름다워요. 용골자리는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인데요. 용골은 선박 아래쪽을 앞뒤로 가로지르는 배의 척추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성운은 쉽게 말하면 우주 먼지 구름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별이 태어나기 때문에 별들의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제임스 웹은 여러모로 허블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졌습니다. 허블하고 다르게 적외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먼지 뒤편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네, 일종의 투시하듯이 먼지 안쪽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임스 웹과 허블 같은 우주 망원경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망원경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상공에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태양빛을 반사하는 순간에 관측을 한다면 지상의 망원경들은 걔네들이 이제 내가 찍은 사진에 굉장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선이 가버리는 거죠, 사진에. 그런데 우주에 있는 망원경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심지어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2,500배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우주를 관측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조용한 곳에서 정말 침착하게 관측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JWST가 있는 곳은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곳 중에서 L2라는 곳입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라그랑주 점은 태양이나 지구 이런 천체들의 관계 속에서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기 때문에 탐사선이 가 있어도 안정적으로 그 위치에서 관측하기 좋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 우주의 못을 박은 것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진도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목은 스테판의 오중주인데요.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에두아르드 스테판이 발견한 5개 은하라서 스테판의 오중주라고 불립니다. 무려 1000개의 이미지 파일, 1억 5천만 개 이상의 픽셀로 완성된 사진이고요. 위쪽에 있는 은하가 지구로부터 3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죠. 물론 그 5개 은하 중에 하나의 은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5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4명은 친구고요. 1명은 지나가는 행인 1이 찍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5명을 오중주라고 부르면서 얘네들이 마치 친구들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은하가 가까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주의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37.9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인 걸 알았을까? 1광년이 9조 4,607억 3,047만 2,580.8km예요. 인류 중 그 누구도 1광년 이상 되는 거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거리는 어떻게 쟀을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의 거리를 재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별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 잴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게
우주의 크기와 위계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시차라는 겁니다. 해외여행 시차 적용할 때 시차가 아니고요. 시각 차이를 뜻하는 시차예요. 지구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략 반년이 지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가장 먼 지점에 지구가 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별을 보면요. 6개월 전에 봤을 때랑은 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A 지점에 있을 때는 별도 A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 지점에 있을 때는 별이 B 지점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라는 건 이미 인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차가 망원경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시차의 절반인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연주 시차랑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연주 시차가 크면 가깝고 시차가 작으면 먼 별인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연주 시차로 거리를 재는 건 별이 어느 정도 가까우면 굉장히 확실한 거리 측정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이 너무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년 차이로 그 별을 봐도 너무 멀면 그 위치가 그 위치거든요. 시차로 계산하기조차 힘들 만큼 거의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우주망원경도 없었을 때는 그 한계가 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게 별의 밝기예요. 별이 가까우면 밝고 멀면 어둡게 보이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멀리 있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가까운데도 원래가 어두운 별이 있고 가까이 있어서 밝은 게 아니라 엄청 멀리 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의 밝기로 거리를 재려면 원래 밝기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별들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표준 촛불이나 표준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별이 있을까요? 답은 있답니다. 이 답을 발견한 것이 헨리에타 리비트라는 분이에요. 헨리에타 리비트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요.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병 때문에 청각을 잃으면서 성악을 포기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천문학을 접합니다. 19세기 말에는 여성은 하버드에 입학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레드클리프 대학이 거의 유일한 여성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하버드 천문대에서 별의 밝기라든지 그런 걸 계산하는 단순한 작업 있죠. 그런 걸 하는 여성분들을 모집했어요. 페이도 없이 계산원, 컴퓨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리비트도 그런 컴퓨터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낸 거죠. 리비트는 무수히 많은 별의 밝기를 계산하다가 세페이드라는 별자리에서 밝기가 변하는 별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밝기가 변해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항성은요. 나이가 들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변광성은 그 주기가 50일이고 어떤 건 2일이고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리비트는 변광성의 주기랑 밝기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주기가 같은 변광성은 실제로 밝기가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기가 짧은 별들은 실제로 더 어두운 별이었고요. 긴 별들은 실제로 더 밝기가 밝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변광성이 은하마다 있기 때문에 밝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라는 걸 증명한 것도 리비트 덕분입니다. 허블은 리비트를 리스펙트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도 자주 했다는데요. 실제로는 리비트도 허블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수여하거든요. 표준 촛불과 관련해서 리비트가 발견한 세페이드 병광성처럼 표준 촛불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은 늙은 별이 죽을 때 폭발하면서 마치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빛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태양보다 못해도 서너 배는 질량이 큰 커다란 항성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만한 질량이 안 되는 항성은 초신성 폭발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밝기가 줄어들다가 백색 외성이라는 일종의 차가운 그냥 하얀 전구 같은 형태, 별의 시체와 같은 상태로 변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백색외성 근처에 다른 별이 있어서 백색외성의 중력 때문에 그 별의 질량이 백색외성에 흡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백색외성이 딱 어떤 질량을 넘어서면 폭발합니다. 초신성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태양 질량의 1.44배 정도가 되면 폭발합니다. 이걸 인도 천문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이렇게 백색외성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즉 1A형 초신성일 때 밝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1A형 초신성도 표준 촛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초신성 폭발은 그 은하에 있는 모든 항성을 합친 것보다 밝기가 밝기 때문에 정말 멀리 있어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하 하나에서 보통 100년에 한 번씩 이런 1A형 초신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은하를 여러 개를 관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이 표준 촛불, 표준 광원으로 거리를 재는 방식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주시차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관측 정밀도가 높을 때는 더더욱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는 못 재죠.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나 1A형 초신성 혹은 빛의 파장 길이 같은 다른 측정 방식을 교차 적용하면서 별의 거리를 점점 확장해 가며 재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사다리를 한 단계 오르고 또 한 단계 오르듯이 하나를 토대로 조금씩 더 멀리 측정한다고 해서 우주 거리 사다리, 코스믹 디스턴스 레더라고 부른다는 점도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는데요. 아까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병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라는 걸 밝혀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허블의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빛의 파장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죠. 허블의 발견 덕분에 우주의 공간이 점점 팽창한다는 우주 팽창론이 과학계의 정론이 됐습니다. 우주는 무한하고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정적 우주론을 내놨던 아인슈타인도 허블의 관측 결과를 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다면 역으로 시계를 돌렸을 때 무에 가까운 한 점에 시작한 게 아닐까?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의 시작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주가 더 커졌어요. 내일보다 모레 더 커집니다. 그럼 어제는 오늘보다 작았을 거 아니야. 과거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우주는 엄청나게 작았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빅뱅 이론이죠. 빅뱅에서 중요한 건
은하가 움직여서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가 속한 우주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건데요.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빅뱅 이론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본의 아니게 지어준 겁니다. 호일이 BBC 라디오에 나가서 뭐? 우주가 그냥 빵, 펑, 빅뱅 태어났다는 거냐? 큰 펑이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린 데서 나온 말이죠. 사실 놀리려고 한 말인데 빅뱅 이론? 이름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름이 됐습니다. 이제 모두가 빅뱅 이론이라 부르죠. 호일이 주장한 건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랑 온도는 일정하다는 이른바 정상 우주론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늘 그대로 있다. 유지될 것 같다. 그죠? 하지만 미국의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발견하면서 완전히 사장됩니다. 펜지어스랑 윌슨은 전화기를 만드는 미국의 벨 연구소, 전화기 개발한 그분이에요. 벨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파 망원경으로 연구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없앨 수 없는 이상한 잡음, 노이즈를 감지합니다. 이 잡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데요. 우리 우주 공간의 배경에 퍼져 있는 전파를 말합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덩달아 파장이 길어지면서 전파의 형태가 된 거죠. 펜지어스랑 윌슨은 이 잡음 덕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아날로그 TV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TV를 켜면 방송이 안 나올 때는 사실 그냥 까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올 때도 전원을 켜면 지지직 하는 이상한 흰색, 회색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야? 왜 지지직거리지? 사실 이것도 이런 화면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송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TV 안테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전파를 포착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들어서 우주 전체의 평균 온도가 약 3켈빈 정도 된다는 데이터를 얻습니다. 우리가 쓰는 섭씨 기준으로 하면 영하 270도 정도 되는 건데 우주가 작았을 때는 훨씬 더 뜨거웠지만 팽창하면서 점점 차갑게 식은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할 때 쓰던 난로를 가지고 200평짜리 저택에 가잖아요. 그 난로로는 200평짜리 저택이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고시원에서는 따뜻했지만 커지면 추워질 수 있다. 충분히 데울 수 없다. 그래서 빅뱅 당시의 온도와 지금 온도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차가워졌어? 그러면 이렇게 커졌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줄었겠구나. 우주의 나이는 137.98억 년 정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98억 년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도 137.98억 광년이 최대여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930억 광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지름으로 따지면 465억 광년 정도 되는 건데 왜 그게 우주의 나이보다 더 크냐? 그건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결론으로는 우주가 아마도 가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호주의 과학자 3명이 우주가 그냥 팽창이 아니라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는 이론으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우주가 뭐 때문에 가속 팽창하는지는 현재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왜 하냐? 그러면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가 가속 팽창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암흑 물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현재 빛이라는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우주를 관측하는데요. 빛으로 감지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더 있다는 걸 우주의 질량을 계산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량을 늘어나게 하고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암흑이어도 뭔지 모른다는 것만 같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그냥 이걸 합쳐서 전부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구분하는 게 좀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주에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5%, 암흑물질이 25%, 암흑에너지가 70% 정도라고 하니까요. 물론 이 비율도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5%, 25%, 70%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우주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큰 강을 건너야 돼요. 한 사람이 징검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놓고요. 그렇게 돌을 하나하나 놓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강이 얼마나 큰 폭인지조차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95%의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을지, 여전히 어쩌면 영원히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게 맞아? 암흑 에너지 실제하는 거 맞아? 혹시 우리의 관측 에러는 아닐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실수하고 있는 게 있나? 끊임없이 검증하고 이 경이로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어려운 그 작업을 기쁘게 기꺼이 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과학자고 그것이 바로 경이로운 과학의 힘이겠죠.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원자나 전자같이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처럼 아주 거대한 것까지 과학이 없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과학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기회가 닿으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였습니다. 생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